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아침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기상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목이 잠긴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에 소재하고 있는 B&K 금융그룹 부산은행 연수원의 휴게실입니다. 자, 이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을 다룬 나폴레옹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다룬 영화, 제목이 나폴레옹. 이 영화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앞으로 5일이 지난 11월 22일에 대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2월 6일에 대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영화는 애플 TV에서 제작을 했고요. 애플 TV에서 스트리밍을 하기 전에 극장판으로 먼저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 5권을 출간했는데요. 그 중에 2020년 4월 1일에 출간했던 인문학 서적 3번째 작품이 제목이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영화 개봉을 앞두고 제가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1시간 남짓 시간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봉되는 영화 나폴레옹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고요. 나폴레옹 역할은 호아킨 피닉스입니다. 자, 리들리 스콧 감독은 과거에 그 호아킨 피닉스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함께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역할을 하는 호아킨 피닉스는 지금부터 4년쯤 전 2019년에 개봉된 영화 조커에서 매우 인상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을 지켜봤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번에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을 다룬 영화 나폴레옹의 배역에 호아킨 피닉스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글래디에이터뿐만 아니라 유명한 영화를 많이 제작하셨던 80세의 고령이신 세계적인 거장이신데요. 자, 그 영화 드디어 개봉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인과 꼬냑에 살아있는 영원한 황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 또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 마실 가치가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나폴레옹 하면 떠오르는 게 와인과 꼬냑입니다. 그러면 와인 꼬냑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서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술은 마시는 술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술은 제조법에 따라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분을 하고요. 또 원재료에 따라서 곡물주와 과실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재료가 곡물이다. 그런데 곡물은 여러 가지 곡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옥수수도 있고, 보리도 있고, 또 수수도 있고, 사탕수수도 있고, 또 선인장도 있고, 다양한 원재료가 있는데요. 원재료 중에서도 대표 주자가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를 발효시킨 게 바로 맥주입니다. 그 맥주를
증류시킨 게 위스키입니다. 흔히 우리가 양주라고 하는 게 위스키죠. 그 다음에 과실주도 뭐 사과로 만들 수도 있고 포도로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다양한 뭐 오렌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 과실주 연료도 원재료도 다양한데요.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발효시키면 와인이 되고요. 그 와인을 증류를 시키면 브랜디가 됩니다. 자, 그 브랜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꼬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칭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브랜디와 꼬냑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를 발효시킨 게 와인이고 그 와인을 증류시킨 게 브랜디고 브랜디 중에서도 프랑스 꼬냑 지방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 꼬냑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꼬냑은 다 브랜디에 속하지만 세상의 브랜디가 다 꼬냑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샴페인은 승리의 순간 마실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샴페인은 또 뭐냐? 스파클링, 그러니까 이 탄산 성분이 들어있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샴페인은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칭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하면은 뭐 와인도 떠오르고 또 꼬냑도 떠오르고 그러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꼬냑은 브랜디의 일종이다 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삶은 파란만장한데요. 근대 역사에 큰 족적을, 큰 발자취를 남긴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나폴레옹이 서거한 지 202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나폴레옹을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나 구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같은 독재자라고 평가하는 측면, 그런 분도 계시고 반대로 나폴레옹을 근대 유럽의 기획자, 또 천재적인 불세출의 군사 전략가라고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근대 역사에 있어서 큰 족적을 남긴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점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폴레옹이 저보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출생을 했습니다. 1769년에 프랑스령 지중해의 코르시카 섬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출생하기 수년 전에 코르시카 섬은 이탈리아령이었는데 출생하기 수년 전에 프랑스가 이탈리아로부터 지배권을 빼앗아 온 곳이 지중해의 작은 섬 코르시카, 그곳에서 나폴레옹이 1769년에 소영주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소영주이자 또 법률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청소년 시절에 프랑스 본토로 유학을 가서 처음에는 군사학교에 들어갔고 나중에는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육군사관학교 과정이 4년 과정인데 나폴레옹은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장교로 임용이 되는데요. 장교 시작을 포병으로 했습니다. 요즘도 육군의 3대 병과가 보포기, 보병, 포병, 기갑부대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보포기였지만은 그 당시 포병은 지금 현대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갑부대는 지금은 기갑부대지만 과거에
기라는 것은 기병입니다. 기병.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 시절에 육군의 3대 병과가 포병, 기병이었는데요. 나폴레옹은 그 중에서도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장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는 귀족 자제들이 많았는데요. 귀족 자제들은 대부분 보병이나 기병을 선호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병은 그 포를 설치하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이 노동이 많이 필요하고 또 포신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도 엄청난 포를 발사할 때 그 소음이 발생되고 귀청이 고막이 터져버릴 정도로 그런 소음이 발생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포병 활동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포병은 기피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나폴레옹은 그런데 틈새 공략이라고 하죠. 귀족들은 대부분 보병이나 기병을 하는데 그래서 포병을 기피하다 보니까 그 기피하는 그 병과인 포병에서 뭔가 자기가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나폴레옹 코르시카의 소영주의 자제, 지방의 소영주의 자제, 그것도 섬에 과거에 이탈리아 대형이었던 그러한 그 변두리죠, 변방의 소영주의 자제였을 뿐이지 중앙 프랑스 본토의 귀족의 자제는 아니다 보니까 출신 배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귀족 자제들이 기피하는 포병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병을 자원을 했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은 수학의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포라는 것은 이 사거리, 발사 사거리 이런 걸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수학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수학을 잘했던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또 포병이 적성에 맞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폴레옹은 중앙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지방 섬 변두리 변방의 소영주의 자제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유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사람이 출세를 하려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돈이 있거나 출신 배경, 백그라운드가 백이 있어야 되거나 마지막 실력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거나 백그라운드, 실력, 백그라운드 그것을 이제 백이라고 하죠. 백. 세 번째가 실력,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나폴레옹은 돈이 있는 명문가가 아니었고 또 이런 그 중앙 귀족의 자제가 아니라 지방의 변방, 지중해의 변두리, 섬의 소영주의 자제였을 뿐이기 때문에 배경,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로지 실력, 자신의 의지와 실력으로만 성공을 해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드디어 35살의 나이에 프랑스 제국의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 바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 입지전적인 인물 나폴레옹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출판했던 책이 2020년 3월 10일에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인데요. 자, 위기의 난세의 시대에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프랑스 대혁명의 격동기에 영웅 나폴레옹이 탄생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나폴레옹은 일대기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4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프랑스의 영웅들, 위인들 4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9세기, 서기 9세기 당시에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 그 당시에는 지금의 독일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이쪽, 이탈리아는 제외입니다. 지금의 프랑스와 독일과 스페인 이런 지역이 분할이 되기 전 시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가 하나의 나라이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랑크 제국이라는 프랑크 왕국이죠. 왕국. 황제 시대가 아니라 국왕 시절이니까요. 프랑스 왕국의 위인이 바로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4사람 중에 첫 번째가 서기 9세기 당시에 샤를마뉴 대제입니다. 두 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입니다. 세 번째가 누굴까요? 절대 왕정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5살에 국왕의 즉위를 하고 무려 72년 4개월 동안 국왕으로 재위했었던 바로 누굴까요? 루이 14세입니다. 절대 왕정 짐이 곧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긴 루이 14세. 루이 14세가 16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무려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던 인물이 루이 14세인데요. 루이 14세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의 파리 남서쪽으로 약 한 20km 정도 지점에 있는데 그곳에 베르사유 궁전도 바로 루이 14세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그곳에 건물이 있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 뭐 국왕들의 별장, 사냥터 뭐 이런 역할을 했던 별장이었죠. 그런데 절대 왕정의 최고봉 루이 14세가 그곳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유명한 거울의 방이 있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그리고 루이 14세 시절에 나폴레옹은 루이 15세 시절에 나폴레옹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장교 역할을 했던 군대에서 장교를 시작했던 시기가 루이 16세 시절이고요. 자, 그래서 절대 왕정은 루이 14세, 그 후계자 루이 15세 시절에 나폴레옹이 지중해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고요. 또 그 후계자 루이 16세 시절에 바로 나폴레옹이 군대에서 장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부터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위인 4명 중에 아까 말씀드린 9세기의 샤를마뉴 대제, 그 다음에 200여 년 전에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 그 다음에 16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무려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의 국왕 절대 왕정을 누렸던 루이 14세, 그 다음에 마지막이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제18대 프랑스 대통령을 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입니다. 이상 4분이 프랑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위인 4인방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나폴레옹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나폴레옹의 출생 당시에 그 프랑스의 시대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이 14세 72년 4개월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다 보니까 워낙 재위 기간이 기니까 자녀들이 먼저 죽어버리는 거죠.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았던 그런 자녀들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홍역, 그 다음에 천연두 이런 각종 질병들이 만연했던 그런 질병의 시대였죠. 그래서 루이 14세의 후손들이 많이 병으로 많이 빨리 죽었었습니다. 참고로 루이 14세의 동상이 제가 지금부터 한 3개월쯤 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7박 10일의 일정으로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캐나다의 최대 관광 도시가 퀘벡입니다. 퀘벡에는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됐던 그 무대이기도 한데요. 그곳에 이제 뿌띠 샹플랭 거리가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시가지가 바로 뿌띠 샹플랭 거리인데요. 그곳의 그 중심 광장에 샹플랭 거기에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슨 로얄 광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로얄 광장에 바로 루이 14세의 흉상이 있습니다. 루이 14세의 흉상, 가슴 위를 보여주는 게 이제 흉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루이 14세의 두상이 아니라 흉상이었던 것 같아요. 두상은 머리만 있는 거고 흉상은 가슴 윗부분이 있는 상을 흉상이라고 하는데요. 루이 14세의 흉상이 거기 있고 하단에 루이 14세라고, 루이는 프랑스어로 적혀 있고 14세는 로마자로 14가 표기되어 있어서 루이 14라고 적혀 있는 그 흉상이 퀘벡의 중심 광장에 있습니다. 자, 루이 14세는 그것을 제가 2, 3개월 전에 미국 동부 캐나다 여행 당시에 그곳 퀘벡에 가서 루이 14세의 흉상을 배경으로 유튜브도 찍고 사진도 찍기도 했습니다. 자, 이 루이 14세가 재위 기간이 길다 보니까 후손들이 빨리 죽어버려 가지고, 그러면 후계자인 루이 15세는 루이 14세와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루이 14세의 둘째 증손자가 루이 15세입니다. 루이 14세의 아들도 죽어버리고 손자도 죽어버리고 첫째 증손자도 죽어버리다 보니까 루이 14세의 두 번째 증손자가 루이 15세이고, 또 그 루이 15세 시절에 나폴레옹이 1769년에 지중해의 프랑스령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루이 15세의 손자가 바로 루이 16세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 시절에 나폴레옹이 군대에서 장교를 시작했는데 포병으로 시작을 했고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입지전적으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폴레옹이 20살의 나이에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프랑스의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이 됩니다.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자,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루이 16세는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의 남서쪽 약 20km 지점인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르사유 궁전에 있다가 프랑스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라는 소식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의 첫 얘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파리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라고 질문하니까 보고 있던 신하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폐하, 폭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루이 16세는 폭동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질문하니까 신하가 폐하, 폭동이 아니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면 혁명이요, 실패를 하면 폭동이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고요. 그때 나폴레옹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자, 군대에서 포병 장교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격동의 시기에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게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프랑스 혁명의 신호탄이고요.
그게 1789년 7월 14일이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1789년 8월 26일에는 프랑스 인권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과거에 뭐 수천 년 동안 군주제였죠. 군주제. 국가의 지도자가 바로 군주고 군주가 권력을 승계해가지고 그 국가의 지도자의 자리라는 권자, 왕자가 세습이 되는 게 군주제지 않습니까? 군주제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입헌군주정과 전제군주정이 있습니다만은 입헌군주정, 지금의 일본이나 영국처럼 헌법에 입각한 군주제가 입헌군주제고 그 군주제는 군주는 국가의 명목상의 상징으로서 국가 원수일 뿐이고 실제 통치는 내각의 수반인 수상이 하는 게 입헌군주제이고 반면에 과거의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군주제는 전제군주정이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제군주정이었지 않습니까?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삼권을 통할하는 그러한 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제왕적 통치를 했던 게 전제 군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 그 전에도 다 전제 군주정 시절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주제와 신분제 이게 핵심이었던 그런 시대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꿔버린 거죠. 바로 공화정을 실현하는 거고요. 공화정은 군주제의 반대 개념으로서 국가의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투표를 하는 그런 게 바로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대 국가의 대부분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당시에 바스티이 감옥 습격을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이 타올랐고요. 다음 달인 1789년 8월 26일에는 프랑스 인권선언을 통해서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실현하고 신분제를 다 철폐하는 그러한 격동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 시대에 지방의 변방 출신으로서 뭐 신분이 높거나 또 돈이 있거나 뭐 가문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던 나폴레옹은 그야말로 기회였죠. 기회.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천재적 군사 전략과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나폴레옹은 군대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고요.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4년이 지난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2년이 지난 1791년에는 프랑스의 최초의 헌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난 1793년 초에는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폭동이 일어났단 말인가라고 질문을 했던 그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루이 16세가 1793년 1월에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고요. 자, 그때 재판을 했었죠. 프랑스 민중들이 주도해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루이 16세를 처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판을 했는데 뭐 근소한 차이로 처형을 하기로 결정해서 결국 처형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처형하는 죽음 직전의 순간에도 루이 16세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짐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칭하기를 짐은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 무죄인 짐이 이렇게 혁명의 주도 세력인 민중의 그러한 군중 재판에 의해서 마녀 사냥 뭐 이런 비슷한 거에 의해서 인민 재판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본인은 짐은 무죄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요. 자, 그때 반대파들은 왕정파가 있고 뭐 이런 혁명파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격동의 시절인 프랑스 대혁명 그 시기에 거기에서 왕정파가 있고 이제 혁명파가 있는데 급진파가 바로 혁명파고 온건파가 왕정파지 않습니까? 왕을 죽이지는 말자, 왕권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개혁을 하자. 즉 온건파가 왕정파인데요. 그 개혁파, 왕정파가 그 삼부회라는 게 있었죠. 성직자들 그룹, 또 귀족 그룹, 그 다음에 일반 시민 계급의 그룹, 시민 계급의 그룹의 대표 주자는 바로 부르주아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계파가 있었던 거죠. 성직자 그룹, 귀족 그룹, 그 다음에 시민 그룹인데요. 시민 그룹의 가장 대표는 부르주아 계층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여하튼 그 세 그룹으로 해가지고 삼부회라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 기능을 그 당시에 루이 16세 시절에도 했었었는데요. 그 그룹별로 숫자를 보면 성직자 그룹이나 귀족 그룹보다는 시민 계급의 숫자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이런 의결권을 행사할 때 숫자 그대로 하게 된다면 시민 계급이 좀 우세한 입장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루이 16세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각 그룹별로 세 그룹인데요. 각 그룹별로 그룹을 대표해서 각 한 표씩만 투표권을 주겠다. 그래서 성직자 그룹에서도 한 표밖에 없고 귀족 그룹에서도 한 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민계급에서도 한 표밖에 없고 시민계급을 제3계급이라고 했죠. 제3계급. 하여튼 각 그룹별로 한 투표권만 주다 보면 성직자 그룹하고 귀족 그룹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두 표가 되고 시민계급인 제3계급은 한 표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기득권층인 귀족 그룹과 성직자 그룹이 자기들 유리하게 주도를 해가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계급이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그 격동의 시기에 그 왕을 루이 16세를 죽일지 말지 재판을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죽이자고 결론을 내려서 1793년 1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 4년 차였던 1793년 1월에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렸는데요. 그때 그 왕정파였던 온건파들은 반대를 했었고 그 회의를 할 때 삼부회의 뭐 이런 회의를 할 때 급진파 그 다음에 이런 혁명파들은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이 유래된 게 좌파입니다. 좌파. 그러니까 혁명파, 급진파들을 보통 좌파라고 하죠. 반면에 그 당시에 왕정파, 온건파들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파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좌익이다, 우익이다, 또 좌파다, 우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어원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을 죽이자라고 하는 혁명파